엄마는 언제나 지훈이만 자식으로 생각해요. 그럼 저는요? 저는 엄마 눈에 뭐예요? 실패자예요? 맞아. 너는 파산을 몇 번이나 반복했잖아. 이제 와서 나를 탓해? 내가 없었으면 이 가족이 유지됐을 것 같아? 유지되든 안 되든 상관없어요. 엄마에게 저는 분명 아무런 가치도 없는 사람이니까요. 설날, 모두가 행복하게 보낼 때 저는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와의 끊이지 않는 갈등, 그리고 가족들 사이의 오해. 저는 시댁으로 가기로 결심했지만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던 것은 상상도 못했던 진실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가족이란 무엇인지, 우리는 서로를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여러분도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일 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민지라고 합니다. 서울에 사는 35세의 직장인 주부예요. 서울은 늘 바쁘고 화려한 도시로 숨 쉴 틈 없이 돌아가는 일상이 일상화된 곳입니다. 저는 대형 출판사에서 편집자로 일하고 있는데 매일 끝없이 밀려오는 마감 시간과 싸우면서도 제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하지만 회사의 스트레스보다 더 큰 부담은 시댁과 관련된 일들입니다. 제 남편 준호는 IT 엔지니어로 늘 회사 일로 바쁜 사람입니다. 그는 성실하고 좋은 남편이지만 때로는 너무 이성적이고 업무에 몰두하다 보니 제가 그의 인생에서 그림자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12살 된 딸 유나가 있는데 요즘 사춘기를 맞아 반항기가 강해졌어요. 우리 가족은 겉으로 보면 완벽해 보일지 모르지만 속으로는 계속되는 갈등과 긴장이 쌓여 있습니다. 올해 추석을 앞두고 저는 심각하게 고민했습니다. 매년 시댁이 있는 경주로 가서 조상님께 제사를 올리고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전통을 지켜왔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 무게를 감당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추석이 원래는 휴식과 즐거움의 시간이어야 하지만 저에게는 매번 끝없는 의무의 연속처럼 느껴졌습니다. 결혼 후 첫 추석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시어머니 지원 씨는 전통을 매우 중시하시는 분으로 첫 해부터 제게 큰며느리의 역할을 강조하셨습니다. 민지야, 큰며느리는 단순히 시댁의 일원이 아니라 가문의 불씨를 지키는 중요한 사람이란다. 처음에는 그 말이 감동적이었지만 해가 지날수록 그것이 저에게는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추석날 아침, 새벽 4시에 일어나 송편 반죽을 만들고 갈비찜과 잡채를 준비하며 하루 종일 부엌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다른 가족들은 편안히 앉아 대화를 나누거나 웃고 떠드는 동안 저는 땀을 흘리며 설거지와 청소까지 도맡았습니다. 그러나 정작 저의 노고는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서울에서의 제 일상도 만만치 않습니다.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 남편과 딸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유나를 학교에 데려다 준 뒤 회사로 향합니다. 회사에서는 수많은 마감 기한과 싸우며 정신없이 보내다 보면 하루가 훌쩍 지나가 버립니다. 주말에도 좀처럼 쉬지 못합니다. 한숨 돌리려고 카페에 가더라도 마음 한 구석에서는 해야 할 일들이 떠올라 마음 편히 쉴 수가 없습니다. 준호와의 관계도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아 아쉽습니다. 그는 바쁜 업무 탓에 가정사에 신경 쓰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저는 추석에 대한 부담감을 토로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추석엔 경주에 내려가고 싶지 않아. 너무 지쳤어. 하지만 준호는 이렇게 답했죠. 그냥 며칠뿐인데 조금만 참고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면 안 될까? 그 말이 왜 그렇게 서운하게 느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더 이상 혼자 모든 걸 감당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저는 큰 결심을 하고 시어머니께 제 의사를 밝혔습니다. 어머니, 이번 추석에는 서울에 남아 있으려고 합니다. 제 몸과 마음이 너무 지쳐서 쉬어야 할 것 같아요. 시어머니는 당황하시며 단호히 말씀하셨습니다. 큰며느리가 추석에 시댁에 오지 않겠다는 게 말이 되니? 이건 전통을 무시하는 거야? 저는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가족을 위해 노력하고 싶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제 자신을 돌보는 시간도 필요해요. 그 순간 집안 분위기는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마음의 짐을 덜어냈다는 생각에 오히려 홀가분했습니다. 몇 년 전 추석,
저는 송편을 만들다 그만 반죽을 바닥에 쏟아버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는 속으로는 화가 나셨겠지만 저를 다그치지 않으셨습니다. 괜찮아, 민지야. 다음에는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그 말이 고마웠지만 이제는 그마저도 압박처럼 느껴지곤 합니다. 유나는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저와의 갈등이 잦아졌습니다. 어느 날 학교를 빼먹고 친구들과 몰래 놀러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저는 화를 참지 못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엄마가 너를 위해 이렇게 애쓰는데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하지만 유나는 되려 반박하며 말했죠. 엄마는 늘 나만 통제하려고 해. 그 순간 저는 부모로서의 제 역할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한강을 바라보며 저는 제 결정이 과연 이기적인 것이었는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분명했습니다. 저 역시 한 사람의 개별적인 존재로서 존중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추석에 경주로 가지 않겠다는 제 선택은 단순히 한 번의 휴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 삶을 되찾기 위한 작은 발걸음이었습니다. 가족에게 저의 진심을 이해받기까지 시간이 걸릴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것입니다. 준호는 성격이 급한 편이고 투자에도 늘 자신감이 넘칩니다. 하지만 그의 결과물은 대부분 실패로 끝났습니다. 반면에 그의 동생 지훈은 신중하고 안정적인 성격으로 항상 철저한 계획과 분석 끝에 결정을 내립니다. 두 형제는 성격과 인생의 방향이 달랐지만 그 차이는 점차 갈등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준호는 늘 새로운 아이디어와 투자 기회를 쫓습니다. 그는 큰 성공을 꿈꾸며 여러 번 부동산, 주식, 스타트업 등에 손을 댔지만 번번이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이번엔 확실해. 이건 놓치면 안 되는 기회야. 그는 늘 이렇게 자신있게 말했지만 결과는 항상 예상과 달랐습니다. 회사의 프로젝트가 늦어져도 그는 차분히 계획을 세우기보다는 급히 움직여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반면 지훈은 늘 안정적인 길을 택했습니다. 대학 졸업 후 그는 대기업에 들어가 꾸준히 직장 생활을 이어갔고 회사에서 인정받아 몇 년 전에는 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가족들은 지훈의 성실함과 책임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지훈은 정말 믿음직스러워. 모든 일에 계획이 있고 결과도 안정적이잖아. 어머니 지원 씨는 종종 이렇게 말하며 지훈을 칭찬했습니다. 어느 날 준호는 어머니에게 아버지의 유산으로 남겨진 저축돈을 요청했습니다. 이번에는 부동산 투자 기회가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엄마, 이번엔 확실해요. 이 땅은 금방 값이 오를 거예요. 투자만 하면 가족 모두가 행복하게 살 수 있을 만큼 큰 돈을 벌 거예요. 하지만 지원 씨는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준호야, 그 돈은 내 아버지가 너희 두 형제를 위해 남겨두신 거야? 그걸 무리하게 투자에 쓰는 건 옳지 않아. 준호는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왜 항상 지훈이만 챙기세요? 엄마는 지훈이만 아들로 생각하시잖아요. 저도 가족인데 왜 제 부탁은 무조건 거절하시는데요? 지원 씨는 결국 울음을 터뜨리며 대답했습니다. 그 돈은 이미 내 빚을 갚는 데 썼다. 내가 몇 년 전 사업에 실패했을 때 내가 말하지 않았지만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알았다. 그래서 내가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그 돈으로 빚을 갚아줬어. 지원 씨의 말을 들은 준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자신을 위해 그런 선택을 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어릴 적 준호와 지훈은 언제나 함께 놀던 형제였습니다. 어릴 때의 기억이 떠오르자 준호는 마음 한구석이 아려왔습니다. 지훈은 준호와 대조적으로 항상 계획적이었습니다. 그가 대학에 합격했을 때도 직장을 구했을 때도 부모님은 그의 성실함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준호는 이런 비교가 늘 불만이었습니다. 지훈이는 부모님이 자랑스러워할 만한 아들이다. 나는 실패자일 뿐인가? 준호는 스스로를 자책하며 점점 더 성공에 집착하게 되었습니다. 과거의 준호와 지훈은 가족과 함께 여행을 떠났던 적이 있습니다. 겸주의 시골길을 따라 자전거를 타고 산에 올라가며 서로를 놀리던 그때는 지금의 긴장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두 사람 사이의 관계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형, 이번엔 정말 잘 될 거야? 나만 믿어.
지훈은 한때 준호를 응원하곤 했지만 이제는 준호의 무모함에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지원 씨의 눈물을 본 준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자신을 위해 그런 결정을 내렸다는 사실에 혼란스러웠습니다. 왜 그때 말씀 안 하셨어요? 그때는 내가 자존심 상할까 봐 말하지 않았어. 하지만 이제는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어. 준호야, 내가 너를 덜 사랑하는 게 아니야? 하지만 내가 조금 더 신중했으면 좋겠어. 지훈의 아내 혜진은 집안에서 완벽한 며느리로 불렸습니다. 그녀는 항상 부지런하고 사려 깊으며 시어머니 지원 씨에게도 특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혜진은 대기업에서 일하면서도 집안일에 누구보다 열심히였고 모든 가족 모임에서 중심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은 때때로 저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제가 시댁에 있을 때 어머니가 혜진의 현이 하시는 말씀이 늘 귀에 꽂혔습니다. 혜진아, 내가 있어서 우리 집안이 잘 돌아가는구나. 고맙다. 그럴 때마다 저는 자리에 앉아 억지로 미소를 지으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쓰렸습니다. 마치 제가 부족한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지원 씨가 갑작스러운 건강 문제로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가족 모두가 걱정하며 병원을 오갔지만 혜진은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그녀는 직장에 휴가를 내고 매일 병원에 머물며 어머니를 돌봤습니다. 혜진아, 너 없었으면 어쩔 뻔했니? 지원 씨는 혜진의 현에 애정 어린 눈길로 말했습니다. 그 장면을 보며 저는 묘한 열등감에 사로잡혔습니다. 나는 왜 그렇게 하지 못했을까? 왜 나는 혜진처럼 완벽한 며느리가 아니었을까? 그날 밤 혜진이 병실 박복도에서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그녀는 피곤해 보였지만 여전히 상냥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언니, 제가 이 일을 하는 이유는 단순히 하고 싶어서예요. 언니를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그 말은 제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저는 늘 혜진과 비교당한다고 느꼈지만 정작 혜진은 저를 그렇게 보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마음속 갈등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병원에서 어머니의 상태가 조금씩 안정되자 가족들이 병실에 모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지원 씨가 갑작스럽게 혜진에게 감사 인사를 하며 말했습니다. 혜진아, 너는 정말 훌륭한 며느리야. 내가 이렇게 편히 치료받을 수 있는 것도 다 내 덕분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견딜 수 없는 감정에 사로잡혔습니다. 저도 가족의 일원인데 왜 한 번도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을까? 저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왜 아무도 제 노력을 인정해주지 않을까? 하지만 그 순간 혜진이 제게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위로하듯 미소 지었습니다. 마치 괜찮아요. 언니도 충분히 잘하고 있어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작은 행동이 이상하게도 저를 조금은 편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며칠 후 병원에서 또 한 번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한밤중에 어머니가 갑자기 통증을 호소하셨고 혜진과 저는 급히 간호사를 불렀습니다. 간호사가 오기 전까지 혜진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실 거예요. 제가 여기 있잖아요. 그 장면을 보면서 저는 혜진이 단순히 좋은 며느리가 아니라 진심으로 시어머니를 걱정하고 사랑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가 하는 모든 일에는 계산이 아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혜진과의 관계는 이 사건을 계기로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혜진에게 솔직하게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혜진아, 사실 난 내가 너무 잘해서 내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았어. 하지만 너도 정말 힘들었겠구나. 혜진은 제 말을 듣고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언니, 저도 부족한 게 많아요. 하지만 언니는 저랑 다른 방식으로 가족을 사랑하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그동안 너무 스스로를 비판하며 살아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혜진은 단순히 저를 압박하는 대상이 아니라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동료였던 것입니다. 준호가 지훈이 제주도의 땅을 어머니 이름으로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은 평범한 날이 아니었습니다. 가족 모임 중 지원 씨가 무심코 지훈이가 제주도의 땅을 잘 관리하고 있다는 말을 꺼냈을 때 분위기가 급격히 싸늘해졌습니다.
준호의 얼굴은 금세 굳어졌고 그는 분노를 숨기지 못한 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 땅이 왜 지훈이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억울함과 분노가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지원 씨가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준호야, 내가 어려울 때 도와준 것처럼 그 땅은 지훈이를 위한 보험 같은 거야? 그러나 준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소리쳤습니다. 왜 항상 지훈이만 챙기세요? 그 땅은 가족 모두의 재산인데 왜 제 몫은 없는 겁니까? 지원 씨는 잠시 침묵하다가 눈물을 흘리며 입을 열었습니다. 준호야, 내가 몇 년 전 사업에 실패했을 때 기억하니? 내가 아무 말도 못하고 혼자 힘들어했을 때 내가 내 빚을 대신 갚아줬잖아. 그 돈은 너희 아버지가 남긴 저축에서 나온 거였어. 그 말에 방 안은 순식간에 점적이 감돌았습니다. 저는 숨을 삼키며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준호 역시 담원한 표정으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제주도 땅은 지훈이를 위한 것이 아니야? 그 땅은 혹시라도 지훈이가 어려움에 빠질 때를 대비해 남겨둔 거야? 내가 빚을 갚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처럼 지훈이도 그런 안전만이 필요할 거라 생각했어. 지원 씨의 말은 진심이었지만 준호에게는 그저 변명처럼 들렸습니다. 그날 이후 준호와 지훈의 관계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준호는 지훈에게 말을 건네는 대신 불편한 시선으로 그를 바라보며 소외감을 드러냈습니다. 지훈 역시 이런 상황에 불편함을 느끼며 조용히 거리를 두었습니다. 형, 나는 이 땅을 요구한 적도 없고 사실 이 땅이 내 이름으로 되어 있다는 것도 몰랐어. 지훈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준호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모른다고? 그럼 왜 지금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내가 모른다는 게 믿기나 할 것 같아? 이 모든 상황을 옆에서 지켜보던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시어머니의 선택은 준호와 지훈 모두를 위한 것이었을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가족 간의 갈등을 더 키운 것 같았습니다. 준호는 자신이 덜 사랑받는다고 느꼈고 지훈은 형의 질투와 오해 속에서 점점 위축되어 갔습니다. 어느 날 밤 준호는 술에 취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소파에 앉아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내가 왜 항상 부족한 걸까, 민지야? 내가 뭘 잘못했길래 우리 엄마는 항상 지훈이만 챙기는 것 같아? 저는 그의 말을 듣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의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 느낄 수 있었지만 제가 그것을 치유할 방법은 알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가족 모두가 모이는 자리에서 또 한 번의 대립이 있었습니다. 준호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지훈에게 공개적으로 물었습니다. 지훈아, 내가 정말 그 땅을 원하니?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 가족 모두를 위해 그 땅을 다시 나눠야 하지 않겠어? 지훈은 놀란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형, 나는 그 땅을 요구한 적이 없어. 어머니가 하신 결정이지 내 뜻이 아니야. 그러나 준호는 더 이상 그의 말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말로는 그렇게 해도 결국 내 이름으로 된 땅 아니야? 나는 평생 아무것도 없이 고생했는데 넌 다 가지고 있잖아. 지원 씨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준호야, 이건 지훈이가 요구한 게 아니야. 내가 너희 둘을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 그날 밤 저는 준호와 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준호야, 어머니는 당신을 덜 사랑하시는 게 아니야? 오히려 당신이 힘들었을 때 아무 말 없이 도와주셨잖아. 어머니의 선택이 공평하지 않다고 느낄지 몰라도 그 선택은 당신을 위한 거였어. 준호는 한동안 침묵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지야, 나도 알아. 하지만 그게 내 자존심에 큰 상처를 준 것 같아. 난 항상 내가 부족하다고 느껴. 그의 솔직한 말을 듣고 저는 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준호야, 당신은 절대 부족하지 않아. 우리 가족을 위해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당신이 자랑스러워. 유나는 이제 사춘기에 접어든 12살입니다. 아직은 어린아이 같으면서도 동시에 어른처럼 행동하려는 모습이 종종 보입니다. 그녀의 방은 언제나 닫혀 있고 학교에서 있었던 일이나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는 절대 하지 않으려 합니다. 제가 물어보면 항상 엄마, 너무 귀찮게 하지 마세요. 라는 대답이 돌아옵니다.
최근 들어 그녀의 행동은 점점 더 반항적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착하고 책임감 있는 아이였지만 이제는 학교 숙제를 미루거나 친구들과 늦게까지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부모의 말을 무시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어느 날 학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유나가 수업을 빠지고 친구들과 몰래 놀이공원에 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는 순간 저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학교와 집, 그리고 제 자신에게 큰 실망감이 밀려왔습니다. 유나가 집에 돌아오자마자 저는 차분히 물었습니다. 유나야, 오늘 학교에 안 갔니? 하지만 그녀는 거짓말로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갔어요. 왜요? 그 거짓말에 더 화가 난 저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정말 갔다고? 학교에서 전화 왔어. 너 놀이공원에 갔다면서. 유나는 순간 담원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태도를 바꾸며 말했습니다. 그래요, 갔어요. 그래서 뭐요? 엄마는 왜 맨날 나를 감시해요?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할게요. 그 순간 저는 참을 수 없었고 그녀의 얼굴을 살짝 때렸습니다. 유나도 놀란 듯 저를 쏘아보며 말했습니다. 엄마는 나를 이해하려고도 안 해요. 그냥 내 모든 걸 통제하려고만 하잖아요. 그 일이 있은 후 집안 분위기는 더 무거워졌습니다. 유나는 반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고 저도 제 행동이 옳았는지 혼란스러웠습니다. 준호는 퇴근 후 그 상황을 알게 되자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민지야, 그렇게까지 해야 했어? 내가 사춘기인데 좀 이해해줘야지. 그의 말에 저는 울분이 터졌습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했어야 했는데? 당신은 항상 일을 핑계로 집에 없으면서 내가 혼자서 애를 다 챙겨야 할 때는 아무 말도 안 하잖아. 그리고 이제 와서 내 방식이 틀렸다고 하면 난 어떻게 해야 해? 그 말에 준호도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나도 우리 가족을 위해 일하고 있잖아. 하지만 때로는 유나한테 좀 더 여유를 줄 필요가 있어. 이렇게 단합적으로 하면 애가 더 멀어질 거야. 저는 그 말을 듣고 억울한 감정에 더 큰 목소리로 대꾸했습니다. 여유를 주라니. 학교도 빠지고 거짓말까지 하는데 내가 가만히 있어야 해? 당신은 늘 이렇게 책임을 회피하려고 해. 그렇게 우리는 큰 소리를 내며 싸웠고 결국 준호는 거실로 나가버렸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저는 유나의 방 앞에 섰습니다. 문을 두드렸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잠시 망설이다 문을 열어보니 유나는 침대에 앉아 눈물을 훔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그녀 옆에 앉아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유나야, 미안해. 엄마가 너무 화가 나서 잘못했어. 유나는 제 말을 듣고 고개를 돌리며 말했습니다. 엄마는 나를 그냥 믿어주면 안 돼요? 나도 나름 열심히 살고 있는데 엄마는 맨날 내가 뭘 잘못한다고만 생각하잖아요. 그 말에 저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유나는 단순히 반항적인 아이가 아니라 자기만의 방식으로 자신을 표현하고 싶어하는 어린 소녀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알았어, 유나. 엄마가 앞으로는 너를 더 믿어볼게. 대신 너도 엄마랑 솔직히 이야기할 수 있겠니? 유나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엄마. 하지만 엄마도 너무 심하게 화내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날 밤 저는 준호와 다시 이야기를 나누며 우리 가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준호야, 나도 유나를 좀 더 이해하려고 노력할게. 하지만 너도 우리 딸과 시간을 더 보내줬으면 좋겠어. 너도 유나랑 친해져야 우리 가족이 더 나아질 것 같아. 준호는 제 말을 받아들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민지야. 나도 좀 더 노력할게. 우리 같이 잘해보자. 유나와의 갈등은 단번에 해결되지 않았지만 그 사건을 계기로 우리 가족은 조금씩 서로를 이해하고 더 가까워지기 위한 노력을 시작했습니다. 사춘기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딸과 그녀를 지켜보는 부모로서 우리는 함께 성장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연말의 한가는 고요하면서도 차가운 공기로 가득했습니다. 도시의 화려한 조명이 강물에 반사되어 반짝이는 풍경은 아름다웠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강가에 앉아 지나간 한 해를 되돌아보며
저는 가족들과의 수많은 갈등과 오해들을 떠올렸습니다. 그 순간 유나를 낳았을 때의 기억이 불현듯 떠올랐습니다. 유나가 태어난 날은 한편으로는 기쁘면서도 두려웠던 날이었습니다. 첫 아이를 낳는다는 설렘 속에서도 제가 잘할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이 끊임없이 밀려왔습니다. 산후조리로 몸도 마음도 지쳐있던 저에게 시어머니 지원 씨는 큰 힘이 되어주셨습니다. 그 당시 지원 씨는 저를 위해 매일 아침 직접 만든 미역국을 가져다 주시고 밤에는 유나가 우는 소리에 먼저 일어나서 안아주시곤 했습니다. 민지야, 너는 푹 자야 한다. 그래야 유나를 잘 돌볼 수 있지? 라고 말하며 저를 걱정해 주셨던 그 따뜻한 목소리가 아직도 기억납니다. 하지만 그런 기억들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시어머니와의 관계에서 갈등이 많아졌습니다. 제게는 기대와 요구가 많아졌고 저는 항상 부족하다는 생각에 시달렸습니다. 그리고 혜진. 그녀는 늘 완벽해 보였고 제가 닿을 수 없는 위치에 있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날 병원 복도에서 혜진이 제게 조용히 말했던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언니, 저도 힘들어요. 하지만 제가 하는 건 단지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언니도 충분히 잘하고 있어요. 그 말은 단순했지만 제가 가진 열등감과 비교의식을 조금씩 허물어 주었습니다. 혜진 역시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고 그녀 나름의 방식으로 가족을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강의 찬바람이 제 얼굴을 스칠 때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우리 가족 모두는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것을 지키기 위해 각자의 방식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요. 시어머니 지원 씨는 가족의 전통과 유산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셨습니다. 그녀가 때로는 엄격하고 고집스러워 보였지만 그 모든 것은 가족을 향한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혜진은 그녀만의 방식으로 가족에게 헌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사려 깊고 헌신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그 이면에는 자신의 부담과 희생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혜진의 노력은 저에게도 큰 위로와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준호. 그는 늘 완벽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자책했지만 가족을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실패와 성공은 그저 결과일 뿐 그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 저는 부족함을 느끼며 스스로를 자주 비판했지만 사실 저도 저 나름의 방식으로 가족을 사랑하고 지키려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저희 가족 모두는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서도 서로의 다름을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갈등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한강에서의 그 시간은 제게 중요한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완벽한 가족이란 없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다름이 갈등을 만들기도 하지만 동시에 가족을 더 강하게 만드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을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마음속으로 작은 다짐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가족들과 더 많이 대화하고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모든 오해와 갈등이 단번에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그 작은 노력이 우리 가족을 더 가깝게 만들어줄 것이라 믿습니다. 찬바람 속에서도 제 마음은 조금 따뜻해졌습니다. 가족이라는 존재는 때로는 어렵고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결국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 아닐까요? 한강에서의 깊은 생각 끝에 저는 결국 한 가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설에는 겸주로 내려가 시댁과 다시 관계를 회복해보기로 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쌓였던 오해와 갈등을 풀고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서로를 더 이해하려는 첫걸음을 내딛기로 했습니다. 이 결정을 내리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서운함과 두려움이 남아있었고 어머니와의 대화가 또다시 갈등으로 끝날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깨달은 것은 가족은 결국 우리가 선택하지 않고도 함께하게 된 사람들이며 그 관계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것은 우리의 노력에 달려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설날 아침, 저는 가족들과 함께 겸주로 내려가는 차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유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이어폰을 끼고 있었고 준호는 운전석에서 조용히 핸들을 잡고 있었습니다. 차 안은 잠잠했지만 저는 속으로 수많은 생각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겸주에 도착하자마자 시어머니 지원 씨는 저를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민지야, 오랜만이다. 잘 지냈니? 그녀의 환한 미소를 보면서
저는 그동안 마음속에 쌓여있던 감정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거실에 모여 앉아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었습니다. 혜진도 웃으며 저를 환영해 주었고 지훈은 가족들과 함께 준비한 음식을 나르느라 분주해 보였습니다. 가족 모두가 함께 있는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이곳이 낯설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지원 씨와 단둘이 이야기를 나눌 기회를 가졌습니다.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던 중 어머니가 먼저 말을 꺼내셨습니다. 민지야, 내가 이번 설에 와줘서 정말 고맙다. 내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내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지는 알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어머니, 저도 죄송해요. 제가 항상 서운한 마음만 생각하면서 어머니가 저를 얼마나 걱정하셨는지 몰랐던 것 같아요. 그녀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 실수하고 서로를 완벽히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지만 결국엔 가족 아니겠니? 내가 이렇게 마음을 열어줘서 고마워. 그날 밤 저는 한층 가벼운 마음으로 방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은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관계 회복은 단 한 번의 대화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다시 갈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시작했으니 앞으로도 노력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온 가족이 함께 차례를 준비했습니다. 이번에는 저는 혼자서 모든 일을 떠맡지 않았습니다. 혜진은 늘 하던 대로 능숙하게 일을 도왔고 지훈과 준호는 식재료를 정리하며 조용히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도 일을 분담해가며 모두가 협력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우리 가족은 여전히 완벽하지 않지만 서로를 이해하고자 노력하기 시작한 지금이야말로 진정한 변화의 시작이라는 것을요. 설날이 끝난 후 서울로 돌아오는 길, 저는 예전과는 다른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번 경주 방문은 단순한 명절 행사가 아니라 가족이라는 의미를 다시 되새길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도 가족과 함께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갈등이 생기더라도 대화를 통해 해결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노력하는 한 관계는 항상 더 나아질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